제가 이번에 근 일주일 동안 상당히 이제 좀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장에서 좀 최대한 매물들을 많이 이제 보고 있어요. 매물들도 보고 현재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고 이제는 제가 2022년 가을에 우리가 처음으로 7월에 처음으로 이제 조준해서 임장 갔던 때가 대치동이랑 잠실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평택 요렇게 이제 가면서 일산 뭐 고양시 이렇게 갔었고 그때 든 생각들을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한 10월쯤부터는 잠실을 진짜 미친 듯이 다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27억을 했던 잠실이 갑자기 음 23억이 나왔다 그랬어. 그때는 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23억의 출처를 좀 보자 이렇게 했었고 엘스가 23억이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1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매물인가 하고 19억까지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그때가 한 10월이었는데 이게 몇 동 몇 톤지도 소문이 다 돌아가지고 거기서 누가 이제 오늘 내일 하신다더라. 음, 여기가 뭐 부부싸움이 일어나서 이제 이혼을 해야 되는데 뭐 약간 당연히 그때는 사정이 있는 매물들이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만약에 몇 억이다 이러면 그거 116동 뭐 801호 줘 이렇게까지 저희끼리 막 얘기하고 사정을 굴릴 정도로 그렇게 이제 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쫙 심해지면서 잠실이 먼저 이렇게 하락하고 그 당시에 엘스가 원래 27억 했던 엘스가 19억 5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야 이거 무슨 일이야. 그리고 당연히 엘스가 내려가면 그 옆에 있는 리센츠 그다음에 거기 있는 트레이지움 뭐 엘리트레 레이크 팰리스 다 내려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걔 때문에 걔를 투자하고 싶은데 사실 사람들은 걔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니까 전세 끼고 투자를 못하니까 갭 투자를 못하니까 그 옆에 단지를 간단 말이에요. 그 옆에 단지가 뭐겠어요? 신천동으로 딱 가면 잠실역에서 왼쪽으로 가면 잠실동, 오른쪽으로 가면 신천동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똑같이 지어졌던 원래는 잠실주공 1, 2, 3, 4단지가 잠실 엘리트레가 됐고 잠실 시형 아파트가 파크리오가 됐단 말이에요. 시형 아파트로 갔죠. 그 다음에 얘가 안 되면 어디로 간다? 더 신축인 얘네들은 다 2007, 8년에 8, 9년에 지어진 애들이고 2018년에 지어진 가락시형 아파트, 헬리오시티 요쪽으로 이제 가고 얘네가 흔들리니까 돈 모아서 여기에 입성하고 싶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슷비슷하게 돈이 많은 애들은 그쪽 오른쪽에 가면 고덕주공, 고덕시형에 살았던 강동구, 그라시움이랑 뭐 이제 아르테온 이런 애들이 이제 같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얘랑 비슷비슷한 급지가 경기도에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에 그때 마침 입주가 많았던 애들이 수원 광교, 광교가 흔들리고 광교가 흔들리니까 동탄,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용인 수지 같이 크게 흔들리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끼리 이제 투자자들끼리 막 주고받았던 시황들이 다 기억이 이제 나는데 광교의 가장 대장 아파트가 호수가 보이는 중 S클래스예요. 얘가 18억까지 18억 5천까지 갔다가 12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덕동에 막 그라시움 이런 애들이 20억 갔다가 얘도 한 12억, 13억 가 13억 5천을 부르기 시작하고 네이버에 13억 5천 부르니까 전화해보면 12억 9천까지 해줄게.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작년 가을이고 야 이거 어떡하냐? 막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하나하나 거래가 되기 시작하더니 요즘은 이제 잠실이나 개포를 가면 엄청나게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하고, 뭐, 최근에 이제 잠실 S 같은 게 23억 5천, 24억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럼 점점 전고점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때, 소장님 매물 좀 이렇게 좀 싸게 해가지고 대출 좀 받고 이러려고, 이런 거 없어? 이렇게 하면, 어저께는 집에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개포 같은 경우도, 개포가, 오구가 한 이제 오후가 한 19억, 20억 이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하고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입주할 때는 23년 12월이었어요. 그러니까 22년 12월, 23년 1월쯤이었어요. 그때쯤에는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도 입주장 매물이 있어라고 하면 여기 사람들은 돈이 좀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없어요. 그래도 심심찮게 나왔는데 이제 개포 1단지, 그건 개포 4단지 입주할 때고 개포 1단지가 더 크게 6천 세대 DH 퍼스트 아이파크 퍼스티어 뭐 이름 길다. 어쨌든 개포 1단지가 입주를 하거든요. DH가. 입주를 하는데 어제 그저께 가보니까 웬일이야. 그냥 대기만 있어, 대기. 20억에서 21억에 나오면 내가 그냥 바로 계좌 쓰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쓸게. 내가 1,000만 원 더 올려줄게. 이런 사람들이 한 부동산마다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역시 심리라는 게 진짜 금방 변한다. 강남이 이 정도면요. 제가 어저께는 이제 갔던 데가 강남만 갔던 게 아니라
그저께 최근에 돌아다니는 게 강남이 이 정도니까 자 강남 3구, 잠실, 강남 2구, 반포, 개포, 대치 이런 데가 만약에 올라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가 이제 따라오르겠어요? 송파에서 잠실 아닌 곳들. 뭐 당연히 헬리오시티나 파크리오 이런 애들은 준 잠실권이란 말이에요. 가격이. 그럼 거기서 조금 더 뒤로 가면 이제 갈 수 있는데 뭐 가락동, 그 다음에 오금동 이런 애들이 있는데 여기에 조금의 단점은 있죠. 뭐가 있다? 신축이 없다. 송파에서 신축이라고 하면 헬리오시티 이거 빼면 약간 엘리트의 2008년, 2009년이 아직도 신축 취급받고 약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가면 뭐 아이고 옛날 이것도 알고 보니까 막 15년 이상 20년 차 아파트가 다 돼가는데도 되게 신축 같네.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가는 움직인 데가 어디다? 이제 강북이 움직인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보니까 마포, 조금 종로 쪽으로 가가지고 제가 어저께 서울역 센트럴자이랑 경희공자이 오른쪽으로 가서 옥수 그다음에 성동에 뭐 행당 왕십리 이렇게 가니까 아 어느 부동산을 가도 실거주자들 위주로 막 엄청나게 매물 대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뭐 한 집을 만약에 몇 동 몇 호를 봅시다 이렇게 하니까 아 이 집 오늘 네 번째만 봤다고 막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그리고 어 이제 안에 세입자가 들어있는 집 같은 경우는 집주인도 그렇고 이 세입자를 끼고 사는 걸 바라는데 웬만하면 실거주자들이 오기 때문에 세입자를 다 내보내는 조건을 좀 부탁하고 아니면 뭐 공실인 아파트가 있다던가 새가 끼는 아파트와 새가 끼지 않은 아파트들이 1, 2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아파트들도 있고 심하게 말을 하면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새낀 매물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 왜? 지금은 투자자들이 갭 투자를 하러 오는 시장은 아직까지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자 내가 갭 투자를 한다는 말은 웬만하면 뭐 1주 첫 주택을 내가 전세를 끼고 사둔다랑 내가 좀 주택이 몇 개 있는데 하나를 갭을 끼고 사고 싶어. 이거랑은 다른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 지금쯤 그래도 우리가 기회를 볼 수 있는 건 입주장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입주장은 뭐가 있냐? 서울에서는 입주장이 세 개가 있다. 하나는 청량리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저기 왼쪽에 DMC가 될 것이고 세 번째는 그나마 개포가 될 것인데 입주장이라는 말은 전세가 엄청나게 하락을 해요. 만약에 이런 거죠. 청량리가 지금 15억을 부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청량리가 15억인데 입주장이니까 얘가 전세가 7, 8억은 받아야 되는 애들이 어디까지 내려간다? 5억까지 가. 5.5억. 막 심하면 5억도 불러요. 나도 어떻게든 빨리 빼줘. 그러면 다른 데는 갭이 7, 8억인데 여기는 지금 갭이 거의 10억이 되잖아요. 누가? 청량리가. 이건 입주장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데는 누가 들어가냐면 투자자 중에서 돈이 좀 많아가지고 10억이 있으면, 사실 10억이 있으면 저 같으면 강남이 10억에 기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강남을 묻어두는 것도 될 수가 있는데 내가 좀 취득세도 부담스럽고 이랬을 때, 그리고 거기 투기가를 지고 한두 채가 보유세가 너무 심하게 나올 때 청량리를 만약에 10억을 갖고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뭐 후순위 대출을 뺀다거나 아니면 전세 가격을 올려받는 거를 내가 어떻게든 1, 2년 뒤에는 내가 죽어도 전세 가격을 어떻게든 올려받는다. 그때 되면 7, 8억이 훨씬 더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잠시만 내가 10억을 준다. 10억을 계속 거기 묻어준다. 이런 형태로는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1주택자인데 청량리를 간다고 쳐요. 그러면 이 사람은 DSR만 잘 나오면 70% 대출이 나오잖아요. 15 곱하기 70%면 몇 프로야? 그러니까 내가 30%만 내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얼마 필요하다? 15에 30, 4억 5천이면 살 수 있다. 만약에 내가 생애 최초다? 3억이면 살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가격 눌림목, 입주장에서 특히 실수요나 대출 여력이 되는 사람은 그냥 어떻게든 들이밀 수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 다른 게 되기 때문에 이쪽을 보라. 이렇게 했던 거고. 개포를 갔더니 야, 이거 입주장인데 너무, 그러니까 좀 있으면 1월에 입주인데 지금도 이렇게 대기자가 많고 꺾이긴 꺾이겠냐 했는데 소장님들이 꺾이겠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이쪽은 입주권을 여기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개포 1단지는 원 플러스 원 조합, 개포도 5층짜리 아파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넓었기 때문에 뭐 집 한두 개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그 다음에 분양권 같은 경우는 지금 양도세가 77%, 66%인데 만약에 시세 차익이 10억이라고 쳐요. 6억 6천 이런 거를 그러니까 내 손에 3억 4천만 남기겠냐. 다른 걸 다 팔고 뭐 영끌을 해서라도 얘를 지킨다. 약간 이렇게 강남 쪽에서는 입주장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소장님들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까 대기 수요만 빡빡했다. 왜 대기 수요는 그럼 있을까? 어차피 이렇게 내려온 거. 그것도 뭐 27억 했던
잠실이 27억까지 갔던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이라도 연끌해가지고 강남을 올라가야지. 그래서 요즘 최근에 KB 시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는 강남 3구의 반등.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동탄이라던가 아니면 실수요자들이 좀 접근할 수 있는 것들. 지금이라도 나는 이제 사야겠다. 청약, 어떤 사람은 이제, 청약을 좀 기다리다가 청약이 안 되겠다. 이거 떨어지면 산다. 이렇게도 됐고. 청약이 그리고 쭉쭉 오르기 시작하죠. 지금 분양가가 광명 아이파크가 12억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4단지가. 물론 거기는 광명에 철산역이 광명의 강남이고 여기 이제 광명 뉴타운은 조금 못 살던 동네, 상대적으로 못 살던 동네가 뉴타운이 되는 거거든요. 방배동으로 치면 요렇게 방배역이 이렇게 방배역이 있고 위에 7호선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방배 카페 골목이 있고 여기가 반포 여기가 거래마을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있던 방배는 못 살던 방배 1, 2, 3, 4동이고 여기가 방배 본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방배 재건축 1구역부터 뭐 13구 이런 애들은 다 여기 있고 여기에 막 3호 재건축 이런 게 있거든요. 대충 제가 그냥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 살던 사람과 여기 살던 사람이 조금 달라요. 광명도 마찬가지로 7호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철산역이 있고 그래서 여기 철산주공 12단지, 13단지, 12단지가 있고 얼마 전에 분양을 했던 거, 미분양 났던 거 철산자이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이제 광명 뉴타운 저 위에 1구역이 이렇게 썼고 여기 이번에 하는 게 4구역이고 뭐 이렇게 막 몇 구역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그래도 광명 뉴타운의 대장이란 말이에요. 얘가 만약에 12억이 완판이 된다면 이제 재개발을 건설사가 지금 막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12억, 13억을 불러서 저게 완판이 돼야만 얘네가 좀 숨통이라도 트일 정도더라고요. 그만큼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 근데 만약에 얘가 12억이 돌파가 된다. 근데 소화가 된다. 그러면 용인 플랫폼 시티의 그 엔짐이라는 건설사는 지금은 계약률이 35%지만 얘네가 12억을 냈을 때 계약률 100%를 노리고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완판되고 12억이라고 자기가 탁 질러주면 지금 미분양이 나겠지. 사람들이 계약을 안 하고 선착순 수준이 나오겠지. 하지만 주변 애들이 나를 보고 용기를 가지고 소화가 된다면 점점 나도 내 것도 언젠가는 올 거야. 왜? 용인 플랫폼 시티라는 것은 시간만 좀 태우면 여기가 대단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이번에 광명 4구역에 우리가 좀 경쟁률을 봐야 되는데 분위기가 대중의 분위기는 좀 빨리 바뀌잖아요. 야, 이거 일반 분양이라는 게 싸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신축을 가질 수 있는 기회구나라고 생각해서 12억까지 받아주면 조금 더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뭐 서울이나 저기 성남 쪽에서 딱 보다가 야, 우리도 받아서 지금 공사비 때문에 도저히 뭐가 안 되는데 진행하자. 왜냐면 재건축, 재개발도 다 자기들이 돈 내서 하는 공투거든요. 조합원들 다 같이 하는, 조합원이 만약에 500명이다? 500명이 하는 동업이에요. 그 동업이 얼마나 힘들어요. 두 명이서 동업을 해도 맨날 싸우고 난리가 나는데. 500명이 이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얘네들도 다 대출받아서 일을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금리가 오르고 조합원 분담금은 계속 오르거든요. 빨리 하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든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가지고 한번 첫 번째 조준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것 중에 상승하라 매도 매수의 기준 7기에서 항상 7기 4교시 때도 말했는데 우리가 요거 5개를 기준으로 쫙 빠르게 한번 훑어보면 시장이 어떻게 갈지 알고 있다. 대충은 절대로 100% 예측을 못해. 근데 이게 어떤 현상이구나 하고 내가 좀 시장을 받아들이기 쉽단 말이야. 외부 요인 무조건 한 개. 그러니까 내부 요인 네 개. 물론 외부 요인에서도 한 개라고 하지만 딱 그거예요. 대외적으로 경제 쇼크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맞춰. 근데 금리랑 유동성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다. 금리랑 유동성이 경기를 뜻하거든요. 뭐 경기가 좋네, 경기가 나쁘네. 그럼 내부적으로는 전세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되고 있지? 청약, 미분양, 이거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지?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있지? 지금쯤 봤을 땐 이제 집값이 이렇게 있다가 쭉 집값이 있다가 요렇게 있는데 요렇게 오르잖아요. 한 번씩 출렁일 때가 있었어. 요 때가 한 번은 IMF, 또 뭐 이렇게 한번 출렁일 때 리먼 쇼크, 그 다음에 요렇게 가다가 코로나 때 살짝 집중, 요렇게 가다가 지금 요렇게 하다가 요렇게 가는 중인데 요거 요게 이제는 어쨌든 상승장의 어떤 지금 쭉 보면 2013년부터 이렇게 23년까지 어쨌든 화살표를 쭉 그리자면 이만큼 떨어지긴 했지만 오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말들은 이렇게 상승장이 아직까지도 끝물이야. 끝물이기 때문에 물론 이때가 어떤 거였냐면 아무도 상상 못했던 파월조차도 상상 못했던 전 세계가 역대급으로 금리를 가장 단시간 내에 가장 깊게 낮춘 거 아니냐. 이때 어떤 자산이 살아남겠냐. 쇼크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승장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상승이 긴 만큼 뭐가 길다? 침체가 길 것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침체라는 것은 이게 상승처럼 화살표가 그렇게 급격하진 않죠. 그냥 길고 지루해요. 그러면 이렇게 길고 지루하게 완만하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대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대세적으로 사람들이라는 거는 조금 대중은 대중이겠지만 관심이 좀 있는 대중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한번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를 보는 거죠. 우선은 다 예측할 수는 없어요. 뭐 이렇게 이제 암사 본 사람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반기나 제가 이제 회사에서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 하면 안 되는데 한 명이 이제 좀 이렇게 두 명이 이제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선배님 집을 사려고 하는데 보니까 너무 많이 올랐고요. 힘듭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23년 하반기에 좀 경기가 더 안 좋을 것 같고 역전세도 뭐 나온다 그러고 그때쯤 좀 제가 괜찮은 매물들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안 해봤잖아요. 안 해봤으면 이런 예측과 이런 게 저는 좀 무의미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 수 있을 때 잡아두고 그 다음에 내가 예측과 시장에서 나의 어떤 내 예측과 결과를 계속 비교하는 거랑 안 해보고 자꾸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측은 대응하려고 하는 거지. 막 맞춰가지고 내가 저가에 사고 고가에 팔고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심리랑 연관되기 때문에 현황을 이해 한번 해볼게요. 어, 네. 그럼 한번 봅시다. 유동성이 반등이 시작했어요. 아직도 유동성은 시중에 넘쳐요. 이게 지금 유동성이 어, 포인트 옵션. 이게 지금 유동성의 평균인데 201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위로 갔다가 이렇게 코로나 때 한 번 그리고 주춤하지 않고 더 풀었어. 풀다가 최근에 여전히 평균보다 높은데 반등을 시작하고 있고 이 반등이 예전에는 살짝 오르더니 조금씩 키워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다? 시중에 다시 돈이 풀린다. 그거는 주식 투자자든 부동산 투자자든 코인 투자자든 나름의 기대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이 그리고 생겼다. 손에 돈이 쥐어졌다. 이 사람들은 뭘 할까? 맛있는 거 사 먹지 않고 다시 투자 상품으로 기웃기웃거리기 시작하는 말이에요. 음, 유동성이 늘면 어디로 가나? 당연히 내가 사고 싶었던 거기 최대한 상급지를 가려고 할 거예요. 최근에 이제 최근 3주 연속으로 거의 KBC 계열이 똑같은데 나오는 도시들 비슷비슷해요. 강남 3구. 그다음에 경기도로 치면 과천 분당. 경기도에서 제일 센 게 어디예요? 과천 판교, 일기 신도시 분당 이렇게잖아요. 그다음에 실거주자들이 선호지 지방 중에서 유일하게 서울 하나 세종 하나, 서세원이라고 불렸던 데가 어디예요? 세종이잖아요. 얘네들도 많이 하락을 했고 반등. 화성도 동탄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가긴 하는데 많이 하락했고 반등. 이렇게 가기 시작한다. 난 뭐 종로나 뭐 중구, 논산 이렇게 이제 예외적인 것들도 있는데 뭐 논산이라는 거는 워낙 이제 아파트가 막 선호되는 데는 아니고 계속 논산도 그냥 여기 작게 이렇게 오르고 있다. 이런 게 될 거고 하락률을 이제 보게 돼도 진구는 있지만 뭐 부산이든 용인 기흥이든 이렇게 당연히 있긴 있지만 확실한 거는 여기 위에와 비교하면 상급지는 아니다. 대구 수성구가 여기 있진 않잖아요.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도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가 있지 않다는 거. 그다음에 광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어쨌든 이렇게 되고 있다. 전세도 크게 차이 나잖아요. 마치 전세와 매매가 비슷비슷한 애들이 있는 것처럼. 서울에서 송파 강남, 그다음에 과천 분당, 그다음에 뭐 화성, 강동, 용인 수지, 하남 다 어느 정도 꽤 위치가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다음에 거래량 또 보면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원래 거래가 많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닌 애들 지금 거래되는 애들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좀 위상이 있는 그런 애들 아니면 좀 접근할 만한 애들 대단지 그냥 뭐 신월동에 사는 사람들은 저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부가 어떤 단지 다 안단 말이야. 듣도 보도 못한 단지들보다는 내가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단지들 위주로 쭉쭉 거래되기 시작한다. 부산도 마찬가지. 삼익비치, 대형 롯데캐슬 레전드, 명지로 가면 협성힐포레 이렇게. 경기도도 마찬가지. 제가 이렇게 3위, 4위, 10위부터 16위를 갖고 온 이유는 나머지는 다 막 양주, 옥정 신도시나 저 외곽 지역, 안성 지역의 분양권들이고 실제로 뭐 부천 일루미스테이트, 그 다음에 산성역 포레스티아, 수원으로 쳐도 메타니브 하늘채, 김포로 쳐도 풍무 푸르지오, 평택으로 쳐도 뭐 지대역이나 센트럴자이, 이거 동삭동이라고 평택에 또
고덕 지대 빼고는 가장 용이동, 동삭동 요 근처가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좀 지대역 쪽 그쪽인데 그 다음에 안양, 레미안, 메가트리아 이런 식으로 선호지로 그냥 쭉쭉 몰리기 시작한다. 왜? 어차피 좀 싼 지역 뭐 4억에 사가지고 6억에 팔아야지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든 내가 좀 갈아타가지고 내 안에서 해봐야지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이거 전망지수인데 4년치 전망지수인데 쭉 내려왔던 것들이 전망지수도 역시 급격하게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 세종 같은 경우는 다시 내려왔지만 이거는 이미 돌파를 해가지고 좀 조절이 되는 거. 이때가 아닌가. 어떤 식으로 가는지 한번 볼게요. 40에 거의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디부터? 강남부터. 강남권은 이제 거의 그냥 완전 반등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서 가는 게 어디다? 강북이 이제 따라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강남 먼저 위에서 끌어주고 강북은 지금은 어디겠어요? 선호단지 위주로 반등이 시작한다. 그래서 엘스 27억 갔던 게 그다음에 19억까지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거래가 좀 됐고 20억 밑에서 거래가 됐죠. 최근에 23억 5천, 그다음에 23억 밑에 매물들이 거의 엮기 시작하고 22억 이제 급매를 부른다. 그다음에 청량리, 강북에 어쨌든 약간 선호단지 17억까지 얘가 찍었었어요. 얘가 이제 10억 5천까지 갔다가 요렇게 보게 되면 요쪽 11억, 10억 5천까지 갔다가 얘도 다시 거래가 되는 게 12억. 당연히 하락폭도 얘는 8억 정도 하락했고 얘는 한 6억 5천 하락했다가 지금까지는 1억 6천 올랐고 얘는 4억 5천 올랐어요. 그러면 역시 하락기에는 어떻게든 갈아탈 수 있으면 갈아타야 된다. 근데 갈아타는 거라는 거는 내가 막 야, 내가 레미안 크리스티 살다가 원래는 17억에서 27억이어서 10억이 필요했어. 근데 10억 5천에서 19억. 그러면 지금 도 여전히 8억 5천의 차이가 나는데 썩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야. 갈아타기는 언제나 좀 약간 살짝의 무리. 와, 이거 될까 말까. 요런 데서 좀 갈아타고 나서는 갈아타기 전에 집값 알아보느라 힘들고 갈아타고 나서도 좀 수습하는 것들 하다가 약간 힘들고 중간중간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약간 빵꾸가 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를 다 버티고 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자산을 갈 수 있다. 뭔가 되게 스무스한 갈아타기. 지금쯤 됐으니까 여기서 뭐 한 1억 정도 더 보태서 이사. 이런 갈아타기는 사실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제 가게 되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도 지금 반등세가 30을 넘기 시작했어요. 쭉 반등을 하게 되고, 경기로 묶기가 되게 좀 사실은 어려워요. 경기도에서 어디가 묶었을까 이렇게 요 정도 반등했다는 거는 딱 가가지고 과천 떼보고, 분당 떼보고, 용인 수지 떼보고, 특히 동남권이죠. 위례 떼보고, 위례는 좀 서울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얘네들은 반등을 많이 했고요. 저쪽에 이제 외곽들, 뭐, 아무래도 동남권이 선호가 되고 그 다음에 따라오르는 게 서쪽, 그다음 북쪽이란 말이야. 뭐 일산, 고양시, 그다음 부천, 그다음 왼쪽으로 가면 시흥, 오른쪽으로 가면 뭐 구리, 남양주. 구리는 좀 서울에 붙어 있으니까 선호지라면 그 뒤에는 이제 남양주, 얘네들이 이제 따라가고 그 뒤에 완전 외곽, 평택, 안성, 어, 여주, 양주, 그다음 파주 이런 데가 이제 따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따라간다? 경기권은 과천, 분당, 광주, 수지, 동탄, 하남, 시흥, 남양주 어느 정도 실거주가 선호하는 것은 다 따라갔어요. 그 다음에 가는 게 이제 인천이다. 인천은 선호단지 위주. 송도, 청라, 루원시티, 연수구랑 서구예요. 이렇게 가고 그러면 그 밑에까지 오냐? 아직까지는 인천은 상급지 위주로. 뭐 강북도 상급지 위주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내가 조금 돈이 좀 부족할 때는 그 뒤에서 이제 기다리거나 이렇게 돼 있고 지금쯤 내가 어떻게든 실거주자나 1주택자 이렇게 무주택이든 1주택이든 아니면 갈아타기는 그래도 최대한 위로 한번 가본다. 투자는 추격 매수를 이제 하지 않는다. 그래서 광교 중흥 S클래스 같은 경우도 18억까지 갔던 애죠. 얘가 최근 11억까지 갔다가 최근에 부르는 거는 14.7억. 왜? 대장부터 이렇게 올라가니까. 송도도 마찬가지. 14억, 7억까지 갔던 애가 9억까지 갔다가 반등은 당연히 이렇게 상급지들보다는 빠를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인천에서 얘가 상급지란 말이야. 요 정도 따라가주긴 한다. 왜? 경기도 상급지부터 먼저 갈 길 가고 그 다음에 물 들어오는 거 인천. 이렇게 인천에서도 얘는 그래도 상급지니까. 이렇게 지금 따라가는 추이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지방은 어떻게 되고 있나? 보게 되면 부산이랑 대구는 아직까지 반등은 반등이에요. 왜? 여기가 완전 0에 가까웠던 애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0에 가까운 애들. 이렇게 갔다가 요때가 이제 뭐 부산에 막
그 뭐냐 조정대상 지역 막 풀리고 이래서 또 막 난리 났을 때 그리고 다시 이제 지금 여기쯤 있고 대구도 여기쯤 있는데 그래서 막 가끔씩 저도 그렇고 투자자들도 그렇고 대구 얘기하고 부산 가끔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출발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영원히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울산이랑 지금 여기 세종 그다음 제가 안 갖고 왔지만 경남으로 치면 경남에서 대장은 창원이요. 많이 반등했어요. 반등을 했고 근데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좀 옆에 단지 이런 애들을 봐줘야 된다. 오르는 폭이 적지 않단 말이에요. 세종은 지금 뭐 매수 우위가 거의 50까지 돌파했다가 살짝 조정을 받는 거지만 얘는 이제 40 위에서 놀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대형 롯데캐슬 레전드 같은 경우도 9억 7천까지 갔던 애들이 요렇게 6억 한번 터치하고 최근에 7억 3천 이렇게 했다가 또 좀 6억 8천 이렇게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7억 수준을 보면 된다. 그냥 대구로 넘어갈게요. 왜 사람들이 대구 하냐면 하락폭이 아직까지 어마무시해요. 10억 3천 갔던 애가 지금 6억대. 그런데 거래 많이 되죠. 왜? 여기서 이제 실거주의 선호단지거든요. 이 편한 세상 범어는 나중에 이제 제가 대구 지역 분석할 때 말하는데, 대구에서 대장은 수성구예요. 수성구에서도 범어 4동, 만촌 3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걔네가 우리 서울로 치면 서초, 강남, 뭐 서초, 강남, 대치, 서초, 반포 이런 애들란 말이에요. 걔네가. 그러면 그쪽을 입성하기 위해서 가고 싶은 데가 있잖아요. 보통 송파동 잠실에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뭐 헬리오시티를 가게 되든 잠실을 가게 되든 여기가 최종 목적지라서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언제 내가 한번 입성해야지. 어디로? 강남 서초로. 이게 되게 강력하단 말이에요. 마치 음, 지방대학교보다 연고대생들이 서울대에 대한 열망이 더 강력한 것처럼 그런 게 약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송파 서초 그러니까 송파에 이제 가게 되면 잠실권의 친구들이 이제 어디를 가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그럼 강남에서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한 번에 물론 대치동, 반포동 입성하면 좋겠지만 한 번에 안 될 때 보기 시작하는 게 개포동. 개포동 엄청 좋단 말이에요. 또 이 안에서도. 어쨌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뭔가 닿을 듯 말 듯하는 그런 약간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다 신축 클러스터가 되면 개포도 완전히 더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간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실 같은 애들이 누가 있냐? 대구로 치면 이편한 세상 범어. 이 범어에서도 완전 범사 만삼 요 중심지가 아니라 살짝 왼쪽 그쪽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요런 애들도 지금 5, 6월에 실거주자들이 거래하는 거 보세요. 근데 얘도 아직까지 그래도 여전히 하락률이 크잖아요. 요 9억 7천 했던 애가 7억 하는 거랑 10억 했던 애가 6억 했던 거랑 만약에 투자자라면 어디를 봐야 될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래서 투자자들이 대구대구 하는 거구나. 근데 못 산다. 왜 못 사냐? 취득세를 중과맞아야 되고 여전히 입주가 많기 때문에 갭은 크다. 뭐 그렇다고 부산이 갭은 작은 건 아니지만 하지만 누군가는 지금 어저께 흥세님 만났는데 대구를 몇 개 샀다고 하길래 취득세 13.2% 냈습니까? 냈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더라고요. 저는 취득세 내고는 안 산다. 사람들마다 전략은 다르다. 하지만 가격적으로는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런 애들이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거의 뭐 17년인데 얘네는 25년, 26년쯤에는 꽤 다른 모습, 왜 24년까지 입주가 많거든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100%는 없어요, 인생이. 근데 그렇게 보면서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서울, 강남 2구, 잠실, 경기도, 상급지, 분당, 과천, 평촌, 지방에서 상급지 누구예요? 세종.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이 이미 상승했고 지금 쭉 보게 되면 신축 위주로 먼저 반등, 그 다음에 이제 6년차, 10년차,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16년 요렇게 가기를 시작한 요렇게 지금 요런 애들 남았다. 얘네도 당연히 얘를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너무 핵심지를 보지 않고 그 밑에서 타협이 가능한 거는 가도 된다. 구축은 절대로 신축을 안 따라가지 않아요. 왜? 갭매우기라는 것은 자산 시장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양극하니까 이제 구축은 더 이상 안 오지 않을까요? 이런 거는 없다. 갭이라는 건 메웠다가 벌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직까지 메울 수 있는 것들 서울 외곽, 경기도의 북부, 그다음에 대구에서 부산에서도 상급지 위주로 올랐기 때문에 상급지 따라갈 수 있는 애들, B급지, 그다음에 대구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뭐 한 단지를 특정 단지를 밀고 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뭔가 이제 좀 좋아질 만한 구역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거제 2구역인 부산에 갑자기 단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어쨌든 거제 2구역. 거기가 이제 좀 거기 바로 위에가 사직구역, 사직동이거든요. 거기를 따라갈 수 있는 거 그쪽이 있기 때문에 요런 애들이 한번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구축이 아직 차갑기 때문에 내가 어쨌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쪽이 있으면 한번 가본다. 이런 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스탠스가 아닌가 싶어요. 금리 한번 볼게요. 1순위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몇 가.
모든 건 정치와 연결돼 있고 모두가 정치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금 뭐부터 해야 된다? 금리를 못 내리고 있어요. 못 내리고 있는 경우는 물가가 잡혀야 돼요. 물가가 잡아야지만 경제를 다시 부양시킬 수 있거든요. 물가 잡기 전에는 금리를 못 내려. 금리를 못 내린다는 거는 경기가 박살난다는 얘기예요. 왜? 뭐 금리가 높으니까 기업들이고 개인들이고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뭐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야 고용이 안정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 호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다? 이 올라간 물가 그동안 돈을 풀어대면서 경기 완전 부양시켰던 거 이거를 물가를 안 잡으면 계속해서 영원하게 인플레이션 올 거 아니에요. 이러면 또 모두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를 항상 조절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해줘야 될 것은 물가 잡기다. 물가는 금리로밖에 못 잡아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여전히 물가 안정에 집중 중이다. 저번에 뭐 우리 그거 했을 때 물고필반님 강의를 들었었던 분들은 이제 알게 되는데 알 수도 있까 한 번에 다 알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 이 말을 반복할 건데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되게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물가가 와닿는 거는 코어 CPI인데 요게 잡히기 전까지는 어렵다. 한국은 지금 금리를 조금 더 올리기엔 부담스럽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파월이 얘기하잖아요. 연내 두 번 정도는 금리를 더 올라갈 수 있다. 왜? 물가 2%까지 가겠다. 이게 지금 계속 공공연하게 파월이 계속 얘기를 해놨던 거거든요.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래도 최악일 때는 뭐 8, 9%까지 갔다가 CPI가 지금과는 좀 내려와가지고 뭐 4, 4, 6%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2%까지 가기 전까지는 금리를 한두 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다. 요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경기 활성화를 할 거다. 경기 활성화를 하는 거는 뭐다? 경기 부양책을 쓸 거고 거기에 부양책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은 특히 미국도 마찬가지긴 한데 대한민국 특히 내수카드를 쓰려면 부동산 부양책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때는 또 한 번 오르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금리 한두 번 올릴 때는 그래도 자산시장이 조금 주춤을 할 수 있고 대출 이자가 조금 허덕이는 사람들도 살짝 지금보다 금리가 오르는 거를 약간 대비를 해줘야 된다. 근데 지금부터 오르는 금리는 뭐 지금 부담대가 한 4점 몇 프로, 신용대출이 5, 6%, 후순위 대출이 한 6.5%,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신용도가 내가 낮으면 한 0.5%에서 1% 올려가면 되고, 신용도가 내가 높으면 여기서 한 0.5% 내리면 돼요. 내리면 되는데, 요게 앞으로 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1% 이상 왔다 갔다 할 수 없어. 내가 내는 금리가. 그럼 그 내가 내는 금리가 한 0. 몇 프로씩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은 있다. 근데 그게 리미트가 이제 걸려 있는 것 같다. 왜냐? 지금쯤 우리가 이제 FOMC가 올해 두 번 정도가 남았어요. 올해 남은 게 이제 7월, 9월, 10월, 12월 네 번이 남았어요. 오늘은 6월 말이잖아요. 그러면 7월 1일, 2, 그러니까 1월, 1, 2월, 3월, 5월, 6월은 그나마 약간 계속 올리다가 동결적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한두 번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파월은 공공연하게 금리를 2%로 가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의 전망치, 기준금리 한두 번 더 올리면 지금 5.25%인데 여기서 딱 보니까 뭐 올리면 5.5%나 5.75%까지는 갈 수도 있겠지. 23년 말에. 근데 남은 거는 어떻게다? 7월, 9월이다. 그 다음에 10월, 12월이 있는데 7월, 9월에 한두 번 정도 더 올리고 그 다음에 10월, 12월부터는 이제 내릴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내리는 게 어떻게 될지 파월도 모른대. 파월도 모르고 FOMC 위원들한테 다 물어봐도 자기들도 몰라.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회의와 경기 상황을 통해서 결정할 건데. 근데 이때까지 금리를 내렸던 역사. 빨간색이 미국이요. 미국은 금리를 올릴 때도 대충 올리지도 않지만 이 올리는 속도보다 내리는 속도는 늘 빨랐다. 그래서 만약에 내렸을 때 이렇게까지 내린다? 그러면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자산 시장의 반등 속도도 확실히 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이때까지 이랬다가 이제부터는 앞으로 우리는 천천히 내릴 거야 라고 해서 천천히 내릴 수도 있지만 여태까지는 금리를 뭐 내리면 진짜 화끈하게 내렸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도 높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금리가 있고 한국이랑 이렇게 있다. 현재는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가만 안정되면 금리가 안정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저번에 덴덴 부모님이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한국과 미국이 금리 차이가 크게 되면 대체 어떤 일들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금리 차이가 좀 늘어나는 것도 약간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했을 때 금리 차이가 늘어난다는 거는 만약에 여기서 왼쪽으로 볼게요.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비슷비슷하게 따라갔는데 미국이 한국보다 이만큼 낮은 적은 있어도 파란색이 한국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미국보다 확 낮은 적은 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면 지금 1.75%가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음, 내가 외국인 투자자예요. 외국인 투자자인데 한국에다가 돈을 넣어두면 3.5%로 주고, 근데 미국에다가 돈을 넣으면 5.25%를 주고. 그러면 야, 이거 뭐야? 한국의 투자의 가치가 좀 없네 이러고 한국인은 돈을 다시 빼가지고 달러로 바꿔가지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투자처를. 근데 그러려면 뭐를 한다? 한국 돈을 팔아가지고 달러로 가져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달러를 자꾸 살려고 하기 때문에 뭐를 많이 살려고 한다,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재화의 가격을 올려. 그러면 원 달러 환율이 당연히 환율이 또 오른다. 그러면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던 기존 애들도 아 뭐야 이거 한국 애들은 이자도 많이 안 주는데 원화 가치가 요즘 계속 급락하고 있잖아. 빨리 더 늦기 전에 달러로 바꿔야겠다 해서 계속 달러로 바꿔. 그렇게 하면서 고환율이 되기 시작해. 그렇게 되면 또 한국의 경제가 조금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또 방지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넘치지도 않게 그다음에 모자라지도 않게 이거를 그러니까 적당하게를 뭔가를 한다는 거 하는 건데 경제에서도 그게 되게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벌어지는 것도 분명히 막으려고는 할 거다. 근데 한국이 금리를 좀 따라 올릴까?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동결의 가능성은 좀 크고 미국은 한두 번 정도 올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왜? 한국은 지금 당장 한지한 것들도 해결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여기서 쭉 요만큼 옛날 했던 것처럼 내린다면 당연히 한국 금리도 따라서 이제 내리기 시작할 거고 그때는 똑같은 대출을 해도 이자가 적기 때문에 전세 가격도 조금 더 높게 받아줄 거고 매매나 만약에 주식을 하는 사람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에 동참할 확률이 크다. 그렇게 되면 물가만 안정되면 금리를 안정시킬 거고 그러면 그 이후에 뭐 하겠어요? 지금 또 침체되고 있는 이 수출 경제 등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요런 것들을 부양을 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벌써 갔어요, 먼저. 10개월 만에 금리 인하했다. 왜? 경기 부양 우리 이제 시작할게. 한국은 아직은 아닌데 최악의 지금 수출 계속 최악이었잖아요. 이제 처음으로 반등이 하기 시작했어. 감소폭이 이만큼 감소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좀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 3, 4분기에 만약에 좀 그나마 좀 반등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여기서 마침 선거까지 오는데 세수 펑크가 있잖아요. 선거에서 근데 뭐를 하겠어요? 선거는 복지를 약속할 거란 말이에요. 뭐를 더 해줄게. 뭐를 줄일게 해가지고 내가 당선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지원금을 좀 줄여가지고 안 되겠어. 우리 나라가 좀 힘드니까 지원금을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든 세금을 몰래 몰래 다른 데를 걷어가지고 뿌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다. 그럼 소수적으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뭐 부자를 좀 이렇게 때린다던가. 여기서 내가 좀 더 소요하겠습니다. 아니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해서 부동산에 있는 취득세 이런 거를 좀 완화를 시켜줘가지고 거래가 조금 더 되게 한 다음에 거기서 세수를 확보한다던가 내가 당선되기 위한 무언가를 반드시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현재 외부적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전세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참, 전세가 쭉 내려오다가 드디어 수도권도 처음으로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지방 같은 경우도 뭐 확 오른다? 이런 건 아니고, 광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하락을 하던 전세가의 하락이 멈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 살짝 반등하기 시작했고, 제가 최근에 이제 전세가를 쭉 알아본다 갔을 때, 물론, 지금으로부터 2년 전, 21년 하반기부터 24년 초반기, 요때 전세를 맞췄던 사람들은 최고가를 맞췄어요. 항상 어디를 가든. 이 사람들의 역전세가 줄어드는 건 아닌데 23년 초반에 22년 하반기에는 역전세가 마이너스 뱉었어야 될 가격이 마이너스 2억이었다면 헬리오시티 기준으로 지금 역전세를 얼마를 뱉기 시작하냐면 마이너스 1억만 뱉으면 돼요. 이제는. 그리고 나라에서도 이게 이제 물량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DSR을 풀어주겠다. 요구에 대해서만. 물론 그 DSR을 풀어준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위기를 벗어난다 이건 아니겠지만 대비를 이미 하고 있어가지고 뭐 팔 거를 판 사람도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모르고 맞는 거랑 알고 때려 맞는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어느 정도 위기가 대란까지는 안 올 수가 있겠다. 실제로 이제 최근에 갔더니 전세 매물이 많이 부족하고 왜냐? 서울이나 특히 지방도 마찬가지인데 지방도 학군지 위주로 옮기잖아요. 음, 지방의 학군지 위주로 옮긴다면 언제가 또 성수기일 가능성이 있는가? 전세가. 그러면 당연히 3월에 입학 시즌 전에 그러면 뭐 12월에서 1, 2월 사이에 한 번 가고 가을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때 내가 어떻게든 전세를 좀 맞춰가지고 잔금을 그때로 당기고 뭐 9, 10월 내가 요렇게 9월에 8, 9월에 입주를 할게요. 이런 게 많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일시적으로 전세가 지금
또 없더라. 그래서 저도 개포에 갔는데도 전세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강북을 어디를 가도 전세가 지금 없어가지고 지난달까지는 전세가 5구 기준으로 신축이 7억이었는데 지금은 8억도 불러도 소화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거래가 막 전세 신규 세입자들이 엄청 많이 찾는 건 아닌데 전세 가격이 1억씩은 올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지금 보게 되면 쭉 매매만으로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세 가격도 어느 정도 반등을 이제 해주고 있다. 그래서 4월에 역전세 폭이 요 정도 났던 것들이 이제 신규 전세 계약들이 8억대 요런 애들이 이제 언제 계약되고 있다? 9억대 역전세지만 이때 역전세에 비해서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 뭐 강북으로 가도 마찬가지. 요거 제가 소장님한테 가고 소장님 전세 매물 없다면서요. 전세 매물 53개나 있잖아요. 라고 했더니 아, 그거 실매물 3개예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50개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이거 어쨌든 손님들이 와서 뭔가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허위 매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매물 짬뽕 내고 전세 거래되는 거 안 내리고 실제로 현장에 매물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여전히 낮지만 지금 계속 6월 24일 지금 또 나오는 게 역전세나 어떻게 막을까 계속 기사가 하고 있고 자 이제 집주인들 고통이 시작되지 않을까 뉴스는 이렇게 날리지만 현장에 가면 어느 정도 전세를 대비를 해놨고 세입자들이 저도 사실은 이제 전세 물건 중에서 역전세가 몇 개가 또 더 몇 개는 이제 막았고 몇 개 돌아올 게 있어가지고 어제 얼마 전에 소장님한테 좀 조심스럽게 전화했거든요. 소장님 저도 이제 24년 1월에 전세 만기가 있는데 이제 6개월이 남았네요. 7월이 되면 6개월이 남았는데 슬슬 준비할까요? 라고 했더니 보증보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했더니 세입자가 이미 드러났대요. 보증보험을 제 몰래. 그만큼 자기들도 무섭잖아. 이렇게 돌려받는 게 이제 어쩌지 해가지고 세입자가 이미 드러났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제가 재계약에 대한 거 얘기를 한번 꺼내볼까? 이렇게 하다가 일단은 있어 봅시다. 이 세입자는 살 것 같아요. 그때 뭐 얼마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우리가 꺼내지는 말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입을 맞춰놨는데 어느 정도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대비를 하는데 다 대비를 하고 있을 거다. 실제 매물을 보니까 여전히 강남이고 이렇게 뭐 성남이고 그다음에 세종, 부산, 대구고 어떻다? 전세가 계속 소화되고 있는 게 늘어난다. 서초구는 전세가 늘고 있잖아. 왜? 원베일리 지금 입주장. 그다음에 이제 용산구, 분당구, 강남구 좀 있으면 엄청 늘어날 거예요. 누구? 개포 입주장. 개포도 지금 5구 아파트가 다시 전세 가격을 10억을 부르기 시작했더라고요. 아, 10억이 맞았나? 제 기억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얘는 다시 내년 1월에는 다시 한 2, 3억 떨어질 거다, 전세가.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입성할 사람들은 지금쯤 급하게 가가지고 사서 언제 세팅을 완료해야 된다. 전세를 제가 봤을 때는 9월 안에는 막아놔야 된다. 그 다음에 매물은 여전히 좀 늘고 있는 게 보이죠. 요렇게 세종, 용산, 분당, 뭐 대구도 이제 근데 대구는 매물의 증가세가 좀 멈췄고 대구조차도 전월세가 소화가 되고 부산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와중에 진짜 특이하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도시는 동탄은 매물이 늘어나지가 않고 계속 소화가 되고 있어. 쭉쭉쭉 사고 있어 사람들이. 실거주자들 위주로. 그래서 제가 보면서 여기는 나 홀로 매물도 늘어나지가 않네. 이렇게 해서 보면서 소장님들이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어요.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될런지 한번 지켜볼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안정됐다. 입주 물량. 입주는요, 25, 6년 전에, 23, 4년에 제가 서울과 부산을 일부러 그냥 두 개만 다 가져올 수가 없어서 가져왔는데, 23년과 24년, 23년도 지금 1, 2분기가 이제 끝났어요. 이제 3, 4분기로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기 시작하는데, 역대급 입주 물량이 가장 적은 시즌은 24년이다. 24년에는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입주 신축의 부족 물량에 허덕일 가능성이 있고 당연히 예고된 물량들이 있어요. 예고된 물량들이 있는데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얘네들이 택지지구 부산도 강서구 거기 강동동에 에코자이 빼면 다 여기 안에 있는 내륙이란 말이에요. 부산 또 동부산이 있고 서부산이 있거든요. 이렇게 서면이라는 곳을 딱 잘라가지고 동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그래도 좀 선호하는 동부산. 왼쪽으로 가면 저기는 건너가면 안 되지. 뭐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서부산 이렇게 있는데 그쪽에 이게 이제 되고 있는데 동쪽 이쪽이 이런 데는 다 재건축 재개발 위주지 막 빈 땅이 많아가지고 택지지구 입주할 곳은 없다. 그런데 24년에 이렇게 있고 25년, 26년, 27년 그 외에 이렇게 미정된 애들 얘네들은 뭐가 해결이 된다? 일반 분양가가 높아져서 이 일반 분양을 받아줘야만 재건축이 재개발이 공사를 좀 할 수 있겠더라. 돈이 없다, 돈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장이 되고 있고 그렇다는 말은 23, 4년에는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조금 하락이나 조정이 다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낮음. 차라리 비수기인 지금 6월, 7월에 거래량이 좀 7, 8월까지 거래량이 좀 줄어들 수 있고 그나마 이게 해볼 수 있는 비벼볼 만한 그런 것들. 그럼 9월까지겠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그러면 계속 영원히 오를까? 그건 아니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게 상승장이 이제 끝물이가 끝까지 이제 끝물이라면 만약에 그래서 잠실이나 강남 쪽에 이 정고점을 터치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까이는 갈 수도 있겠다라고 했으면 이제 나머지 얘네들 특히 서울에는 남은 이 물량들이 이런 거예요. 뭐 강남에 이렇게 청담, 삼성, 대치 다 토지거래가고 여기죠. 천호, 성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제가 줄 그은 거는 이제 하나씩 분양 나오는 것들. 지금 이제 청량리 7구역, 이문 1구역에 나와야 되는데 조금씩 이게 밀리고 있고 여기도 공사비 이슈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여기도 지금 어쨌든 계속 밀리고는 있지만 대기를 타고 있는데 얘네들이 입주는 언제 하는 애들이라 얘네들 다 선분양이 아니라 하고 있다가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후분양 애들이요. 후분양 애들인데 요런 애들이 지금 어쨌든 얘가 24년에 입주를 하려고 했는데 요것도 한 25년. 다 우주의 기운처럼 25, 6년에 몰릴 수도 있다. 원래 23년에서 25년 사이에 들어오려고 했던 애들이 계속 밀려가지고 공사도 하다가 멈추고 25년으로 갈 수도 있다. 그때는 세대수가 많겠다. 그렇게 돼서 여기 25년에 어쨌든 둔촌주공이 입주를 하게 되고 여기 메이플자이가 24년에 입주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늦을 것 같아요. 25년으로 가게 되고 그 전에 먼저 소화해야 될 애들 원베일리 그다음에 이제 요거 4단지 입주했고 DH 개포 1단지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25년에 몰린다면 방배 재건축과 그다음에 반포동에 조금 하고 있는 것들 요런 애들이 이제 안 밀려야 돼요. 안 밀리는데 만약에 똑같이 방배 재건축 들어오고 잠실 진주 미성 크로바 25년 들어오고 둔촌주공 들어오고 메이플자이 들어오고 청담 삼익이 만약에 25, 6년에 들어온다면 그러니까 좀 밀려가지고 밀리다 보니까 같이 합치면 이러면 확실히 흔들릴 수는 있다. 근데 문제는 이 흔들리는 게 22년 하반기에 가격을 터치할 거다. 이거를 맞추기는 쉽지 않다. 왜냐? 원래 18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18년부터 21년까지 그 다음에 고덕이 좀 이렇게 여기서 입주를 좀 했었어요. 얘네들이 뭐를 받아줬냐면 그래도 받아줄 수 있었던 게 잠깐 흔들렸어 이 근처가. 그래도 이쪽에 반포 쪽에 있는 이주 수요들 진미크에 있는 여기도 좀 단지 수가 된단 말이에요. 이주 수요들 이런 이주 수요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었고 이후에 얘네들이 탕탕탕탕탕 입주를 할 거잖아요. 얘네들을 그럼 이제 어디서 받아줘야 될까? 가장 비싼 애들이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입주를 받아주기 위해서 좀 일시적으로는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누가 봐야 되냐면 그 전에 집을 보유해놓은 상태에서 이때 갈아타기를 하는 거지. 없다가 생으로 이때 내가 여기를 진입을 한다. 이거 되게 어렵고 만약에 내가 이쪽에서 개포동에 만약에 어떤 집을 갖고 있다. 반포동에 어떤 집을 갖고 있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상급지 뭐 평형을 늘린다던가 이런 거는 한번 내가 이때쯤에 타임라인을 맞춰보는 거는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이게 만약에 25년에서 조금 밀려가지고 26, 7년까지 만약에 밀린다. 밀린다고 했을 때 겹칠 수가 있잖아요. 여기가 둔촌주공도 이제 헬리오시티보다 크니까 요거 입주했을 때도 좀 주변에 지진이 났는데 요거 입주할 때 지진 더 크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 얘랑 요거랑 요거 겹치면 좀 재미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여기보다 올해보다 더 낮아진다. 이건 아무도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받아주고 3기 신도시가 탁 26년에 정말 지금 속도가 나가지고 6월 달인데 생각보다 속도를 좀 내고 있어요. 생각보다 속도를 내고 있어가지고 최초 입주를 26년 3반기에 뭐 요거부터 계약부터 지금 올라간다고 하는데 시작이 된다면 요거 경기도로 대규모가 들어가고 서울의 강남이 규모 있게 들어온다면 조달이 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08년에서 2008년에 리먼 때문에 급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2009년에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2010년부터 쭉 장기 침체로 갔는데 그때 어떤 영향들이 있었나? 2008년에서 2009년 잠실주공 1, 2, 3, 4단지랑 그냥 잠실 시형 아파트 그래서 파크리오 이런 게 입주했고 왼쪽으로 가면 반포자이,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이 재건축 아파트들이 입주했고 그다음 쭉 이기 신도시들에서 핵심지 판교, 뭐 광교 이런 애들 특히 판교 입주 쭉 시작했고 한마디로 외곽에 이기 신도시가 강력하게 들어왔고 여기 이렇게 잠실 입주가 있었고 그리고 서울 시내 안에서도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양질의 주택을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50% 들어간다.
요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금으로 딱 타임라인 돌리면 2022년, 23년에는 금리 쇼크가 있었어요. 그리고 23년에 반등을 다시 V자 반등했답니다. 그 다음에 23, 4년 좀 올랐고요. 25년 쪽에 이제 강남이 입주하고 3기 신도시가 입주하고 윤석열 정권의 동작구 뭐 수방사 같은 애들 뉴홈이 입주를 막 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슷한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요거는 우리가 알고 내가 지금 어, 그러니까 상승장이 긴 거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를 하고. 근데 만약에 내가 1주택 갈아타기나 무주택이라면 이거를 사놓고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사서 만약에 내가 이제 갈아탄다 이렇게 했을 때도 내가 샀던 금액보다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그냥 살고 있어서 버틴다거나 이런 게 다를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근데 앞으로 다가올 시기가 어떤 것들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알고 있자.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추이. 지금 미분양은 줄어들고 있어. 대구도 미분양이 줄어들었고, 경기도는 많이 는 것 같지만,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되게 크다 그랬잖아요. 경기도는 경기도로 묶어서 보는 게 되게 힘든데, 내가 만약에 경기도에 좀 관심 있는 상급지를 이렇게 봤을 때는 소화가 다 쭉쭉 되고 있다. 서울도 이렇게 둔촌주공 미분양 한번 찍고, 요거 소화되고부터는 이상한 거, 막 나홀로 아파트들 이런 거 말고는 늘어날 기미가 없다. 그리고 쭉 이렇게 충남, 전국적으로도 크게 미분양이 늘어나는 형태는 없다. 아직까지. 근데 물론 늘어났던 것들이 좀 소화가 살짝 되는 추세지만 완벽하게 소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역 격차는 여전히 심하다. 그리고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공사비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최상급지조차도 공사를 못하겠다고 발을 빼기 시작했다. 왜? 이거는 분양가가 12억, 13억 이렇게 불렀을 때 맞춰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광명 4구역 저거 센트럴 아이파크 광명 재개발 중에서 상급지예요. 상급지이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받아주냐. 요거를 7월에 분양하는 얘를 어떻게 받아주는지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다. 음. 그리고 거래량. 거래량이 다시 반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쯤에 됐는데, 한 3, 4월 거래다가 좀 횡보하겠지. 물론 매매 매물량은 늘고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남권 이제 많이 샀더니, 지금 잠실이나 뭐, 음, 반포나 이런 애들이 3, 4월만큼 거래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요런 애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성동구, 마포구, 그다음에 저기 마용성, 용산은 아니고 어쨌든 성동구, 마포구 요런 쪽으로 이제 이선지로 거래가 되기 시작한다. 이러고 나면 그다음에 옛날처럼 다시 노도강, 금강구 이런 데도 갈 수가 있다는 거고 이 말은 마찬가지 경기도로 가도 지금 분당 판교 위주로 오르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평촌 위주로 오르고 있는데 옆으로 가야죠. 삼본, 부천, 고양시 이런 데가 충분히 갈 수도 있다. 지방도 거래량이 회복을 했다. 어느 정도? 그래도 20년 이때 거래량 주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는 딱 얼추 비슷한 게 그래도 여기 20년 후반기 9월쯤에 이때부터 이제 유럽 대출 규제 딱 때렸어요. 떼기 시작하는데 여기랑은 비슷할 정도로 올라왔다. 그래서 거래량을 봤을 때 지금쯤은 이제는 그냥 뭔가 다시 재하락을 바로바로 하기에는 그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 네 개 봤을 때 없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요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여전히 추가금리 인상 같은 외부 요인 리스크는 있는데 저 추가금리 인상이 지금 시장의 심리가 어떻냐면 저거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옛날처럼 1%였던 게 5% 가고 이 정도의 체감이 아니라 한 5, 6% 하고 있는 게 한 5.9%가 한 6.3% 그리고 그거 길어봐야 두 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시장 사람들의 심리다. 그래서 오르는 거 다 알고 있고 근데 여기서 또 아무도 예상 못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아무도 할 수 없지만 지금쯤 그거 알고 그 다음에 금리가 인하되겠구나를 기다리고 있고 대충 요즘 단톡방이나 뭐 사람들의 심리에서 나오는 거는 종고점을 뚫을까?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제는 하락률이 의미가 없어졌고요. 종고점을 터치할까? 이 질문이 나오기 시작한다. 바뀌고 있다는 게 지금쯤 느껴지고 있는 게 현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든 모른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좀 대응하는 것으로 가보자. 이렇게 해보고 있어요.